우리는 이제 역대 정권별 집값 변화를 보면서 미래의 집값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때 이제 집값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다. 이는 공급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규제에만 노력을 했기 때문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풍선 효과죠. 여길 잡아 누르면은 이제 다른 데가 이제 터지고 여길 누르면 또 자기들 터지고 큰 문제거리가 된 건데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결국에는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과거를 갖다 돌아봐. 대한민국의 과거를 갖다가 한번 돌이켜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 정권별 집값 변화 추이를 보고서는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즉 정권별 집값 변화 추이를 제가 아예 적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전국 상승률 3%, 서울은 2%, 김대중 대통령 때 38%, 많이 올랐죠? 서울 60%, 노무현 때 전국 34%, 서울 60%, 57%, 60%. 이명박 대통령 때 전국 플러스 16, 서울은 마이너스 3%, 강남권은 플러스 14. 박근혜 대통령 때 전국 10%, 서울 10%, 강남권은 18%. 많이 올랐네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쨌든 38%, 뭐 폭등했었죠. 이게 다 30%대네, 민주당 때는. 서울은 60%, 62%. 강남은 무려 거의 100%, 95%.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걸 제가 한번 쭉 자료를 봤어요. 아파트 집값이라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이제 아파트만인데 전국 상승률이 마이너스 11, 서울은 마이너스 5%, 수도권은 마이너스 14%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미래가 예측될 것이다.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갈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과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슬슬 보시면 되는 거죠. 인구는 움직이는 펀드멘탈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020년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수도권은 2030년부터. 가구수가 2042년부터 감소한다. 인구보다는 가구수 감소에 더 영향이 크다. 그죠? 그런 것들 중요한 사항이죠. 지구온난화. 원주 화천에서 바나나도 재배하고 산불로 명당, 배산임수. 배산임수라는 게 뭡니까? 그죠? 배산임수라는 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 있고 배산임수죠. 명당짜리죠. 근데 산불로 인해서 명당짜리가 위기인 거죠. 해안가 침수, 도심의 생활 중요성이 확대됐다. 그죠? 해안가는 이제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바닷가는 물에 잠긴다. 그래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거시경제 여건은 저성장의 인구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령화, 저출산의 가계부채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초양극화죠. 부자와 빈자. 모래시계 효과. 이게는 극단적인 효과죠. 모래시계. 양극화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된다. 공간의 마태 효과. 부동산이 감옥 같고 시골의 논밭은 자초자산이에요. 그래서 10년, 15년 전부터 저는 은행에서 상담을 드릴 때 전원주택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전원주택은 낭만이고 패션이다. 낭만이고 패션이지 그게 주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뭐 제가 주구장창 했었죠. 왜 그랬냐?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게. 공간의 마태 효과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유래됐는데,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뭐 가난한 자는 뭐 더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거 시장도 지역별 분화 심화가 예상된다. 교회보다는 도심 쏠림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레니엄 Z세대와 알파 세대, 3, 40대죠. 3, 40대와 알파 세대, 뭐 10대들, 이런 사람들은 도심 콘크리트 키즈들. 그래서 인도 세대라고 해요. 인도. 어린이집 소풍을 키즈 카페로 가는 거예요. 인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죠, 앞으로. 그 다음에 수직 도시고 스마트 도시가 속속 등장하는 거죠. 초고층 주거복합시설이 대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튼화 가능성. 당연한 거죠. 이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틀을 잡자는 건데, 행복 설계보다 자산 설계가 먼저는 거죠,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복 설계는 나의 욕망이지만, 자산 설계는 이제 타자의 욕망이다, 타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자산,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내가 그냥 나만 행복했다고 야 전원주택으로 가자, 다 망하는 거죠. 좌초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좌초자산. 밀레니엄 Z세대의 욕망이죠. 행복 설계. 자,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전원주택 짓기를 먼저 하면 꼬이는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 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설계를 하면서 행복 설계도 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가급적 자산 설계 범위 내에서 행복 설계도 고민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은 자산 같은 것을 적어도 하나 더 갖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부로 이제부터는 테마가 60대, 50대 중후반에 은퇴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첫 번째가 캐시 프로라 그랬으니까 캐시 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 그리고 1인 가구가 35.5%, 2인 가구가 20%, 29%. 그러니까 무려 65% 정도가 1, 2인 가구니까 소형으로 가야 되겠네. 월세에서 소형. 그럼 어디로 갈 건지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서 내가 투자를 해볼 건지, 그죠? 이런 것만 투자하시면 될 거예요. 때로는 필요가 투자보다 우선인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필요죠. 배우자가 아파서 요양 차원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피치 못해서, 그죠? 다만 우선 고려 사항을 자산 설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행복 설계도 중요하지만 자산 설계를 좀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은 상승기보다는 회복기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회복기를 지나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을 공부할 때는 항상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거푸집 이론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냉탕이면은 이거를 갖다가 불을 떼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온탕이면은 이걸 또 식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막 정책이 나오고, 이 정책이 또 잘 되면은 또 눌러 해줘야 되고, 그죠? 투기가 막 완연해진다 그러면 막 다 규제적으로 묶는 거죠. 투기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상승 변수는 기준금리가 한 번 내지 두세 차례 추가 인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데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동양적으로 미국은 4.5, 이웃나라 일본 0.5%입니다. 금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일본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가 1, 3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적어도 1 내지 3번 정도 인하가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입주 물량이 감소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급 절벽의 불안 심리가 좀 있고, 고분양가의 폭등 가능성이 있다. 고분양가는 왜 고분양가인 거죠, 이게?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 그 다음에 하락 요인, 관세 쇼크라든가 불확실성 증대, 그죠?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달부터 시행하는데, 이거는 용어가 좀 복잡한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때 설명드리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좀 뭔가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그 다음에 강남이나 용산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뭐 이런 것들, 악성 미분양이 많고, 영끌 B2 지속 의문이다. 영끌, 지금 영끌하고 B2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영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빚을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다. 빚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했으니까 더 쓸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Z세대의 주택 선소비. 아, 이거 어려운 거죠, 그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문 닫는 율, 부도율,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부채도 탕감해 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하락 요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에서 울퉁불퉁 출렁출렁 박스권이다. 울출박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매매 서울과 수도권은 강보합이고 지방은 약보합 예상이 많고 서울은 이미 상승 에너지가 분출됐고 상승 탄력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뭐 그런 거고 전세는 입주 물량 부족에 전세 눌러앉기 수요로 강보합이 예상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 시속 게임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 2.5% 예상되나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대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겠다. 3단계 시행 7월 달부터 하는데 대출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죠? 공급 부족, 차기 정부의 기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 24, 25년도 계속 서울 경기만 보면은 여기에서 서울은 좀 늘어났었는데 2026년 되면 또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경기는 또 대폭 줄어들었다가 또 줄어들고 10만 가구가 넘었었는데 입주 물량이 여기 6만 8천, 5만 3천 이렇게 줄어들고 서울은 2만 7,600가구 정도 됐다가 3만 5,900가구로 늘었다가 내년도에는 7,983가구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울퉁불퉁한 거죠. 이렇게 울퉁불퉁.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